자, 여러분들 바로 또 시들무의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코님 이야기 말해 뭐합니까? 레전드인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코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코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산이님 이야기가 나올까요? 어떨까요? 네, 오늘은 약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순서대로 쫙 풀어볼까 해요. 원피스처럼. 원피스처럼? 예. 네, 이제 첫 시작을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를 언급하셨으니까 20-30년은 하셔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한 15년까지는 15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아코죠. 시절은 2005년 정도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흘러서. 저희 친구 중에 산이라는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유명한 친구인데 이런 무속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때가 아마도 친구들하고 다 하나같이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던 결정적인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 계기로 친구들은 산이를 완전히 신뢰가 됐어요. 왜냐? 모두가 경험을 처음으로 했던 시기였거든요. 저희 고향 친구들 중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똘비라는 친구인데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고3 때 빨리 일자리를 찾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건축 토목 분야 전공이었는데 고3 때 실습을 나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서 건설회사에 투입이 됐어요. 고3 때 그냥 취업을 한 케이스죠. 전라남도 해남에 저수지 공사를 맡고 있는 거기 지역의 나름 중견 건설회사에 실습을 나갔거든요. 거기에 바로 또 취업이 됐으니까 실습 나가면서. 해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깡촌 중에 깡촌 지역을 갔어요. 해남 안에서도. 네. 또 저수지 공사다 보니까 주변은 끽해봐야 작은 마을 하나, 산 아래쪽에 임시 숙소를 짓고 이제 거기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2년 이상을 지내야 해요. 거기는 슈퍼라고 하나 있는 건 마을 이장님 댁에 물건을 쌓아둔 게 슈퍼예요. 마트라는 곳을 가려면 40분 이상은 나가야 돼요. 저희들이 성인이 되고 20살이 되었을 때 실습을 나간 똘비라는 친구, 아까 일하는 그 저수지에 간 똘비라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코야, 놀러와라. 여기서 나 돈만 벌고 있고 진짜 쓸 데가 없다. 나가야지 돈을 쓰는데 심심해서 나가기도 싫고 니들 놀러 오면 내가 다 쏠 테니까 진짜 여기 한번 놀러 와달라 제발. 그리고 니들 이제 여름방학도 했잖아. 여기 막노동이라도 해서 야 알바해라. 멀지 않는 곳에 바닷가도 있고 방학했으니까 소장님한테 내가 잘 말해서 하루 일당 8만 원 쳐줄 테니까 네. 그때 당시 막노동 하루 일당 6만 원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8만 원을 쳐준대요. 야, 그리고 니들 들어는 봤냐? 해남은 대한민국 땅끝 마을이야. 죽기 전에 와야 될 장소야, 여기가. 그런 관광지야.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와라. 그러길래 그때가 처음 송이산 멤버가 단체로 땅끝 마을로 해남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가는 경로가 장난 아니에요. 경남에서 순천으로, 순천에서 해남으로, 해남 안에서도 버스를 1시간 30분 타고 저는 그때 피난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먼 거리거든요. 아침엔 출발했는데 도착하니까 저녁 6시. 좀 헤맨 것도 있고 한 8시간 가까이 도착하니 배고프고 좀 이제 지치고 애들이 욕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욕이 이빠이 올라 괜히 왔다. 그런데 딱 도착을 하니까 작은 마을에 버스를 내리니까 똘비가 트럭을 가지고 마중을 나왔어요. 네, 그걸 뒤에 타고 여름의 바람을 느끼며 숙소를 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도착하니까. 심지어 깜깜한데 건설회사 임시 숙소만 불이 환하게 들어가 있어요. 주변은 너무 진짜 어두컴컴한데 도착을 하니까 숙소 안에도 주방이 있거든요. 임시 숙소라도. 거기 일하시는 백반 아주머니께서 저희들 온다고 너무 감사하게도 전라도에 맛볼 수 있는 특식들은 다 차려주셨어요. 네. 네, 너무 맛있게 배 터지게 먹는데 이제 건설 담당하는 소장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셔서 웃으면서 아이고 똘비 친구들이 이렇게 많네. 반갑다고 다들 훤칠하고 잘생겼다고 힘도 좋아 보이고
2주 정도 내가 일당은 잘 쳐줄 테니까 하는 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막노동 특성상 일을 못하니까 그때 쉬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제일 큰 방에 저희 6명이 자면 된다고 들어갔는데 TV도 있었고 나름 임시 숙소임에도 불구하고 잘 돼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있고. 오랜만에 또 똘비를 만난 것도 있고 회포도 풀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조용하던 산이가요. 질문을 얘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똘비한테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똘비야 혹시 여기 위쪽이 저수지 공사를 하고 있는 터냐? 맞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야 되고 뭐 우리는 트럭이나 오토바이 타면 금방 간다고. 두 번째 질문이 혹시 이 마을에 우리 또래 남자나 여학생이 있냐? 이 말하니까 똘비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 1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중생, 여고생은 그리고 또 성인 여자는 몇 명은 봤는데 뭐 학교 갈 때 뭐 버스를 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또래 남자들을 많이 본 적이 없대요. 여기 식사 차려주시는 백반집 아주머니도 딸만 둘 있대요. 세 번째가 질문을 하려고 할 때 소장님이 들어오셔서는 복숭아하고 과일을 이것저것 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이 잠시 끊겼거든요. 말이 끊기니까 대화의 주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잖아요. 저희가 남자들이 있으니까 뭐 게임이나 여자 이야기로 어영부로 다른 대화로 넘어갔는데 저는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친구다 보니까 이제 다 잘 때쯤에 애들이 하나도 양치하면서 담배 피러 나간 애들이 많아서 저랑 둘이 있을 때 산이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야, 세 번째 너 뭐라고 물어보려고 했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직접 그냥 확인을 해봐야 되겠대요. 내가 여기 일하면서 그냥 알아보고 나서 말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딱 그 말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역시 또 뭔가가 있군.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게 저수지 막노동 알바에 저희는 투입이 됐고 일은 좀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저수지 공사 터다 보니까. 일은 힘들지만은 재밌더라고요. 측량할 때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장난도 치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로 암벽을 부수는 것도 저희 그때 처음 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군대에서 봐야 될 걸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는 마을 분들도 나오셔서 다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은 적도 있는데 거기 여고생, 여학생들도 몇몇 있고 해서 저희랑 끽해봐요. 그 당시는 20살이니까 또래잖아요. 한두 살 차이면.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놀기도 했어요. 네. 주말 되면 바닷가 가서 회 소주 한 잔도 하고 똘비 친구가 왜 우리를 또 그리워했는지 와서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역시 만화에 뭐든지 재밌지. 그렇게 저희가 놀면서 일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장맛비가 우수수 내리던 시기가 왔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돌자란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일단 저희 친구들 중에 비주얼이 장난 아니게 좋아요. 잘생겼어요. 키도 186에 그냥 누가 봐도 모델 몸에 얼굴도 하얘요. 네, 저희 말로 하자면 그 샤이니의 민호를 닮은 친구거든요. 네, 지금도 잘생겼어요. 네, 그 돌자란 친구가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안 오더라고요. 숙소에. 2시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면 친구들이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받지를 않아요. 그러더니 산이가 똘비한테 야, 오토바이든 자전거든 타고 다들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산이가 딱 그 말 하니까 저수지 공사장으로 늦은 밤에 산이들을 저희가 따라서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는데 공사장 한가운데서 돌자가 그냥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깜깜한데 혼자 멍하니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뭐하냐고 너. 아니 거기서 무섭게 혼자 왜 있냐고. 그 말에 제가 승질을 냈는데 산이가 잠시만 가까이 가지 말래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해서 그때 똘비 핸드폰에서 당시 한창 유행하던 주얼리의 슈퍼스타 노래가 벨소리였거든요. 그게 울리니까 돌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돌자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왜 여기 있냐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왜 올라왔어? 우리는 미친놈아 시간이 몇인데 네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찾으러 온 거잖아. 우리가 할 말을 왜 네가 하냐. 너 여기 혼자서 뭐 하냐고 말을 하니까 자기는 불도저를 끄는 중장비 기계 중에 불도저가 있거든요. 불도저 끄는 서반장님이 휴대폰을 불도저에 놔두고 와서 어둡고 그러니까 같이 가주러 하길래 자기는 따라 올라온 거다. 근데 반장님은 어디 갔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반장님 없다 여기. 예. 그리고 불도저 운전하시는 분은 서반장님이 아니고 유씨 아저씨다. 똘비가 그렇게 말하니까 돌자는 아닌데 뭔 소리야. 누가 봐도 아래 위에 너희 회사 땡땡개발 작업복에 하얀색 모자 쓰시는 분 서반장님이 내가 본 거
새끼도 봤나? 아무튼 서반장이 휴대폰 찾을 때 그냥 같이 올라와서 찾아달라고 해서 나 여기 올라온 거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니들이 뒤에 있는 거라고. 야, 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단체로 있었는데 내가 놀랬다 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계속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왜 하냐? 우리들은 너는 왜 여기 있냐? 이거예요 지금. 산이가 저수지 주변을 갑자기 한 바퀴 주섬주섬 돌아다니길래 저랑 돌체라는 친구가 따라갔거든요. 산이가 주변을 다 돌았는지 숙소 쪽으로 얘 혼자 갑자기 내려가더라고요. 우리도 일단 다 같이 내려가야죠. 어쨌든 여기 캄캄하니까. 네. 우리들도 다 같이 내려왔는데 숙소에서 갑자기 주방에 굵은 소금 한 뭉치를 꺼내 오더라고요. 그리고 A4 용지에 그걸 하나에 싸요. 그리고 어디론가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산호는 어디 가냐고 말을 하니까 아코랑 똘비만 따라고 다들 여기 있으래요. 아코랑 똘비만 따라고 여기 있고 저희 3명이 이제 어디로 향했거든요. 저희는 산이를 따라갔어요 그냥. 그런데 어떤 집 하나에 멈추더라고요. 산이고. 거실에 불은 꺼져 있는데 방 하나에 불이 켜져 있어서 산이가 문 앞에서 실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한번 나오시더니 공사장 총각들이네. 무슨 일이냐고 이 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산이가 죄송한데 아주머니 혹시 여기 따님들 있으시죠? 라고 말을 하니까 우리는 딸만 3명이라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3명이라길래 지금 집에 다 있냐니까 큰 딸만 있고 막내랑 둘째는 광주의 할머니 집에 방학이라서 놀러 갔대요. 아주머니 정말 그럼 죄송한데요. 큰 따님 지금 볼 수 있냐고. 그 말을 하니까 왜 그러냐고 약간 불쾌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건장한 남자 3명이 큰딸 좀 볼 수 있냐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이가 어머님께 하나 질문을 던졌는데 따님들 3명이 혹시 다들 예쁘게 생기지 않았냐고. 그리고 따님들 중에 악몽 자주 꾼다고 하는 따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 말을 하니까 어머니께서 둘째 딸이 꿈을 자주 꾼다고 한다. 이 집 오고 나서. 그리고 또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한 적도 있다. 이 말에 어머니가 갑자기 진경아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큰 목소리로. 이러면서 큰딸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악몽은 둘째 딸이 꾼다고 했거든요. 큰딸을 부르더니 고등학생 큰딸이 나오는데 얼마 전 저희 저녁 고기 파티 때 저수지에 멍하니 아까 서있던 돌자랑 약간 썸 아닌 썸을 타던 그 여학생이 나오더라고요. 예쁘게 생긴 여고생이었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산이가 그 진경이라는 여고생을 노려보더니 A4 용지에 싸져 있던 굵은 소금을요. 그 여고생한테 던지더라고요. 그걸 맞은 여고생은 사실 아프진 않잖아요. A4 용지에 싼 거니까. 근데 기분은 더럽잖아요. 어머니랑 그 여고생이 승질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저희한테 이제 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급하게 모시고 나가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거든요. 어머니 사실은 저기 친구가 무속인 아닌데 그런 힘이 있는 친구니까 어머니 잠시만요 제발.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했거든요. 방금 사실은 저수지에 홀로 멍하니 홀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진짜 말을 이렇게 빨리 했거든요. 어머니께서 뭔가 이해를 하신 건지 놀라시는 건지 그 당시는 몰랐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어디선가 부적 같은 걸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부적 같은 걸 하나 들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혹시 이 부적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산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산이가 이렇게 한숨을 쉬더니 어머니 정말 다행인 건 큰 따님은 타겟은 아닌 것 같은데 제 느낌상 이거 둘째 따님인 것 같다. 그리고 이 부적 귀신을 불러들이는 부적인데 이건 누가 준 거냐고. 그리고 왜 이 부적이 여기 있냐고. 이렇게 산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집 양반이 이 집으로 이사 올 때 손 없는 날 받아오면서 옛날 직원 중에 한 명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니까 애끼 쫓아주는 뭐 믿거나 말거나 부적이라고 준 건데 보통 그런 집 있지 않냐. 이사 가면 대문 앞에 막 한자로 X자로 붙여놓는 그런 잡티든 뭐 이런 거 털고 들어오는 그런 부적이라고 준 건데 그 말을 하길래 산이는 그런 부적 아니라고 이거 삼태귀신 불러들이는 부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삼태귀신 부적이라고. 자, 여기서 삼태귀신은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부연 설명을 약간 드릴게요. 삼태귀신은요, 처녀귀신이 여자라면요, 총각귀신은 남자귀신이거든요. 이걸 삼태귀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몽달귀신입니다. 여러분, 몽달귀신이 무속인 분들은 보통 삼태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집에 딸부잣집이라서 의도적으로 누가 준 건지
아닌데 이거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게 왜 있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집에 작은 따님이 없어서 오늘은 큰 따님 뒤에서 지금 실실 웃고 있다. 저 쓰레기 같은 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에 저수지터도 기가 엄청나게 음산한 장소인데 거기 저수지 공사터가 함께 할 수 없는 귀신들이 있대요. 모여있는 장소에. 귀신이라도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애들이 있대요. 그런 귀신들이. 거기 세력에서 밀려난 영가들이 모여있는 데가 저수지터에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데래요. 거기 3태 귀신 중 하나가 마을 전체를 탐하고 있대요. 그런데 유독 이 집에 귀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대요. 흔히들 말하는 강한 영가가 이 집에 기를 내뿜고 있는데 아마 여기 있는 따님들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둘째 따님인 것 같다. 이걸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아주머님 생각이시니까 일단 제 친구가 오늘 홀려서 저수지까지 혼자 올라갔는데 저희는 일단은 여기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산이가. 그 기껏이 도망을 갔는데 이 집이다. 그래서 와본 것 뿐이래요. 산이는. 아마도 얼마 전 고기 먹을 때 제 친구하고 저기 진경이라는 여학생하고 사이가 가깝고 눈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이 3태 귀신이 심술이 나서 제 친구 홀린 것 같은데 오늘 마침 또 둘째 딸도 없으니까 이 3태 귀신 것들은 음기나 음향이 센 여자뿐만 아니라 냄새가 똑같은 여성들이면 욕심이 많아선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 조심하셔라. 이 부적은 저희 게 아니기 때문에 태우시던 다시 가지고 있으시던 어머니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저희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이 집 어머니는 약간 무속적인 말들을 좀 믿는 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악몽까지 꾼 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맞춘 산이를 보고는 신기한 듯이 분명 쳐다봤었고 그리고 저희는 숙소로 돌아왔는데 돌자는 그 와중에 아직도 우리가 이상한 놈으로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 진짜라고 자기는 서반장이라는 사람하고 올라왔고 불도저에 휴대폰 찾고 있었다. 그런데 니들이 온 거라고. 똘비는 너무 답답하죠. 걔가 여기 1년 이상 일을 했는데 아니 서반장이라는 사람 없다고 이 새끼야. 여기 잘 보라고. 이 불도저 모는 거 유씨 아저씨라고. 사무실에 장비 모는 직원 명단 보라고. 저기 이름 있냐고 서씨가. 그때부터 돌자가 표정이 좀 어두워지더니 결국에는 상황 인지를 좀 하더라고요. 산이가 말하길 아이고 돌자야 생긴 대로 논다고 잘생기고 키 크고 너 누가 봐도 멋진 놈인 거 아는데 이 지역 여자랑은 좀 잘못 걸린 것 같다. 잘못 건든 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지. 오히려 이쪽 여성들이 너 좋다고 달려들어도 너 지금 여기서 조심해라. 여긴 조심해야 될 장소다.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자려고 다 누워있을 때 돌자놈이 저희한테 슬쩍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날 고기 굽고 먹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진경이란 여고생과 많이 친해졌대요. 1주 정도 지나니까 많이 가까워졌고 저희 몰래 문자도 하고 있었더만요. 문자를 막 주고받고 있고 하여튼 좀 생긴 놈들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저희가 막 구박을 했거든요. 근데 산이가 누우면서 말하기를 이거 농담으로 그냥 넘어갈 건 아니다. 저수지에 누군가 귀신을 불러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풀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자기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대요. 아침에 일하면서 낮에 보이는 것들이 밤에 니들하고 올라가니까 하나둘 보였대요. 아침에는 전혀 안 보였대요. 그러면서 잠이 들고 다음날은 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막노동은 비가 많이 오면 강제 휴무가 되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아침 먹고 야 우리 읍에 나가서 PC방이라도 다 같이 가자 심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진경이라는 집의 두 부모님이 저희 숙소로 오셨어요. 예. 이야기 좀 하자고. 이제 아버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시더라고요. 이야기는 다 들었다면서 말을 할 찰나 거기서 또 산이가 정색을 좀 하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뭐냐고. 이 할아버지 뭔데 여기 왔냐고. 할아버지 진짜 못된 사람이네 이거. 진짜 반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르신과 똑 닮은 따님이 어르신 다리 붙잡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할아버지 왼쪽 다리 편찮으시죠? 산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도 힘들게 살으셨네. 죽어서도 어르신한테 원망이 가득하네. 근데 생긴 게 어르신하고 똑같이 생겼어. 따님인 것 같은데. 대개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지만 부모가 자식 대하기를 남보다 못하고 더 못되게 굴며 그것 또한 원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르신이 딱 지금 그 짝이라고 원기가 따님이라고 폭격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당한 게 있는데 삼태 귀신이 붙는 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작은 따님을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삼태 귀신을 오히려 즐기는 거일 수도 있는 사람이 있대요. 예. 쉽게 말해서 귀접을 즐긴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삼태 귀것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는지는 대충 알겠으나, 저는 이 마을에 도움을 줄 생각, 그리고 그럴 힘도 없다고. 이 말을 폭격기로 초아시 다다다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읍에 가서 PC방이나 가자. 그러길래 저희는 트럭 안에서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야, 그럼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해봐라. 뭐가 질문이 많고 왜 그런지 이제 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해남에 이 돌비 저수지 처음 왔을 때부터 귀신만의, 아까 말씀드린 자기만의 영역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예. 지상을 떠다니는 귀신들도 어떠한 영역에서 벗어나거나 쫓겨나면 결국에 이동을 하는데, 결국에 이 저수지 공사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쫓겨나면서 어떤 무당에 의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거 이제 확신을 하더라고요. 이거 분명 무당이 풀어놓은 거다. 쫓겨나는 애들 모아가지고. 여러 상황이 복합적인 일들도 너무 많아서 자기는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대요. 그때는 산이가 좀 흔히 말하는 신발이 약했을 때거든요. 근데 왜 삼태 귀신은 또 여기 있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요. 이것 또한 여기서 누군가 남기고 도망간 건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할아버지 다리 붙잡은 영가는 진짜 뭔가 슬퍼 보였다. 왜 뜬금없이 왔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존재는 저희도 처음 봤고 사실 누군지 모르잖아요. 야, 그런데 돌자는 지금은 멀쩡하지만 어찌됐든 어제 홀리지 않았냐. 우리 가자. 여기 찝찝하다. 똘비야 미안하다.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넌 일 때문에 여기 어쩔 수 없이 있는 거니까 지금 읍에 나가면 굵은 소금이나 팥, 흔히들 아는 귀신 쫓던 비방 물건들 다 사와서 오자고. 너 자는 곳에 놔두고 팥이나 소금은 네가 밤에 좀 음산하다 싶으면 뿌리라고. 이 말을 산이가 하더라고요. 흔히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방들 많잖아요. 그걸 좀 하자고. 그리고 똘비는 소장님께 전화를 하더니 이틀간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 오늘.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개코다 이 새끼야. 원래 정상적이면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소장님은요. 니들 PC방 가지 말고 다시 턴해서 여기 올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도 많이 오고 이미 다 와서 읍에 저희 그때 다 왔거든요. 그건 곤란하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실컷 놀고 8시까지는 꼭 들어올 수 있냐라고 하길래 저희가 읍에서 살 거 사고 놀다가 숙소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간이 다 돼서 8시 정도에 저희가 숙소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진경이라는 딸 부잣집, 거기 작은 딸도 뭐 광주에서 데리고 왔나 봐요. 아까 산이가 독서를 내뿜다 할아버지네 식구들까지도 많이 와 있어요. 소장님까지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산이가 바로 작은 딸을 알아보더라고요. 작은 딸을 보자마자 말을 하는 게 귀치 냄새가 장난이 아니래요. 역시 냄새가 많이 난다. 이 말에 그 딸 부잣집의 아버지라는 분이 무슨 말이냐면서, 아니 진짜 우리 작은 딸이 그럼 귀신하고 놀자판 버리고 막 그랬냐고. 산이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딸은 뭔가 민망한지 자꾸 집에 가자 엄마. 아, 나 여기 있기 싫다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가만히 있으라고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장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여기 마을이 음산한 기가 크다는 건 자기는 사실 알고 있었대요. 자기도 이런 무속적인 걸 믿는데요. 그리고 저수지 털을 고를 때 일부러 그런 것만 골라지는 경우도 있대요. 그게 가능한 지역이래요. 뭐 뒷돈이 뭐 오간다 그러겠죠. 쉽게 말하면요. 산이총각, 그런데 여기 마을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간곡한 부탁을 한다. 구판이라도 뭐 버려야 되냐. 그럼 좀 말을 해달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인지 할 테니까. 옆에 여기 어르신 다리에 귀신도 붙었다고 들었는데 좀 도와줘라. 이 말을 하니까 또 산이가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이 할아버지는 도울 생각이 전혀 없다. 이 할아버지를 돕는 순간에 나는 쓰레기가 되는 거다. 나쁜 놈 되는 거다. 제가 여러 사연의 산이를 이야기하면서 산이가 분노를 하면 폭격기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얘는 정말 화가 나면 막말리를 서슴지도 않아요. 20살의 산이의 폭격 모습을 저희가 처음 봤어요. 그때. 할아버지 그냥 죽으라고. 따님한테 죽거든 사과하라고.
이 말을 제가 그나마 순환한 거예요. 빠바바바바 막 그러는데 거기 옆에 있던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열받잖아요. 그걸 들으면. 젊은 말을 함부로 하네. 예, 이렇게 산이를 때리려고 하길래 저희가 등치가 좀 있잖아요. 남자 6명이니까. 얘 때리면 아저씨들 우리 손에 똑같이 당하는 거라고. 가만 안 둡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겁박식으로 그 말을 하니까 이제는 욕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슨 죄를 따님한테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족들이 다 잘 알 텐데 저는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따님분은 도와주려고 했나 봐요. 집을 다시 가보재요. 집을 저랑 산이 돌비 돌자 이렇게만 가게 됐거든요. 나머지는 여기 있었는데 산이가 둘째 따님 방에 들어가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마 비방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었으니까 비방을 들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는 둘째 딸이 좋아했던 방에 있던 인형 하나를 골라 들더라고요. 그리고 따님께 다가가서 머리카락 한 움큼 잘라도 되냐 허락을 하니까 그렇게 하래요. 자른 머리를 테이프로 머리에 붙였거든요. 인형에. 좀 많이 잘랐어요. 그걸 테이프로 인형의 머리에 붙이고 나가서는 저수지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걸 태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님께 최대한 빨리 이 집을 떠나셔라. 이건 잠시나마의 비방이라고. 무조건 떠나야 된다고. 삼태귀신, 몽달귀신 이거 쫓아낼 수 있는 무당 대한민국에 없다. 그냥 사람이 떠나야 된다. 따님이 이 달콤한 귀적 이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서 또 불러드릴 거다. 예. 삼태귀신 역시도 쉽게 이 집 따님들 안 떠난다고. 그냥 무조건 다 같이 떠나는 게 좋은 거라고. 그 말을 하니까 아버님께서 바로 아시겠대요. 아, 그러겠다고. 그리고 계속 소장님께서도 저 집도 그냥 도와주면 안 될까, 총각? 계속 그냥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이상한 거예요. 소장님, 왜 자꾸 저 할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할아버지 왜 집착하시냐고. 그냥 뭐 아시는 분이냐고. 소장님 처음부터 뭐 알고 그러는 거냐고. 근데 이 말을 하니까는 전혀 그런 거 없대요. 그럼 그만하세요. 저놈 보챈다고 들어줄 애 아니라고. 그리고는 저희는 숙소로 돌아와서 다음날 떠나기로 했어요. 짐을 챙겼는데 똘비가 괜히 저희 보고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괜히 오게 해서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좀 미안하다 친구들아. 이 말을 하는데 좋은 경험 했고 너 얼굴 봤으면 됐다고. 이때부터 저희 친구들은 산이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반신반의했던 귀신이 있다 없다 존재를 결정적으로 있다는 걸 믿게 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날 각자의 일당을 받고 떠났거든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대학도 개강도 했고 각자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이 딱 끝났어요. 근데 돌자이 놈이 좀 민망하지만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린 건지 카사노바 기질이 다분한 건지 어느 순간에 첫째 딸이랑 진경이라는 애랑 사귀고 있대요. 얘가 갑자기. 저랑 같은 지역에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구에. 돌자가 자기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나갔는데 해남 저수지 밑에 마을에 살던 진경이라는 첫째 딸이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이 너도 진짜. 참 대단한 전라도 아가씨와 경상도 총각의 사랑 이야기 재미는 이러면서 제가 놀렸거든요. 둘 다 민망한지 제 앞에서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역시 이제 풀어드려야 되죠. 제가 그때 산이가 말한 대로 이사 갔냐. 5일 만에 이사를 나갔대요. 읍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파트 월세를 급하게 구해서 나갔대요. 그리고 동생한테 자기가 이제 물어봤대요. 조심스레 둘째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몇 주 뒤에 얘기를 하는 게 둘째가 이 마을에 이사를 오고 나서 며칠 적응하고 꿈을 하나 꿨는데 하얀색 모자를 쓴 건설 현장의 작업복을 입은 잘생긴 아저씨가 자기한테 다가와서 뺨을 만지작거린대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돌자가 홀렸던 하얀색 모자를 쓴 건설 현장의 작업복. 이 작은 딸도 역시 하얀색 모자를 쓴 건설 현장의 작업복. 잘생긴 사람이래요. 자기 뺨을 만지작거리면서 예쁘다 그러면서 그 촉감이 너무 좋았대요. 꿈이. 서반장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 이쁘게 생겼네. 이 말을 하는데
꿈인데 홀린 듯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너무. 예.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잘생긴 아저씨가 또는 오빠가 나오니까 기분 너무 좋았대요, 정말. 어느 순간 꿈을 꿀 때면 그 아저씨가 안 나오나 하다가 한 번씩 그 아저씨가 나오면 자기 뺨을 만지는 게 너무 좋았대요. 홀린 듯 꿈속에서 그 아저씨랑 뽀뽀도 하고 꿈속에서 데이트를 즐겼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잠자는 게 기다려진 적이 있대요. 잠을 자면 꿈속에 아저씨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인 관계라고 생각되는지 중학생이라도 여러분도 조금 좀 말을 순환할게요. 성생활에도 호기심이라는 게 나오는 시기잖아요. 중학생도. 그럼요. 네. 네. 그런데도 그것만큼은 좀 하기를 싫었나 봐요. 그 둘째 따님이. 꿈속에서도 거절을 했대요. 그 아저씨가 다가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삼태 귀신이에요. 서반장은요. 그 삼태 귀신이라는 사람은 알겠다고 천천히 네가 허락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또 달콤한 말로 둘째 딸을 홀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꿈속에 여러 남자들이 한 번은 나온 적 있대요. 그리고서는 아이고 이쁘다 거리면서 칭찬을 하는데 잘생긴 그 삼태 귀신이 말했을 때랑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보고 이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위화감이 들었나 봐요. 무서워서 잠을 자는 게 반대로 두려웠대요. 그때부터 엄마한테 자꾸 악몽을 꾼다. 자꾸 꾼다 엄마. 하소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오는 잘생긴 아저씨 삼태귀신 나올 때는요. 또 너무 좋았대요. 그 손의 촉감과 안아주는 부드러움이 너무 행복해서 그걸 들은 언니가 야 이씨 미친 어쩌자고 그랬냐고. 아니 그럼 나한테도 진작을 말을 해야지. 아니 부끄럽잖아. 내가 아직 청소년인데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겠냐고. 언니 친구한테 하겠냐고. 그런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관계를 거부할 때마다 드디어 이 삼태 귀신이 약간 본색이란 걸 나왔는데 너희 언니도 참 예쁘게 생겼네. 이제 곧 성인이지. 이 말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소름이 쫙 돋았대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가 등장을 했던 시기예요. 저희가 알바를 하러 왔던. 그래서 그때 잘 마무리가 된 거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할아버지에 대한 사연은요. 이후에 똘비도 이야기를 해줬고 그 진경이라는 돌자 여자친구도 이후에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조금 화가 나실 거예요. 왜 그 여자가 그 할아버지를 딸이 아빠의 다리를 끄는지. 여러분 집안의 남녀차별이라는 건 정말 없어야 합니다. 예. 네, 정말 없어야 돼요. 그 할아버지한테는 아들 2명, 딸 하나가 있거든요.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이렇게 3남매인데 이 할아버지가 전라도에 흔히 말하는 졸부래요. 엄청난. 소장님과도 사실 아는 사이였고요. 예. 진경이 아버님과도 사실 아는 사이였어요. 경찰이나 병원에 연락을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마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을 유지, 그 할아버지께도 조언을 구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가. 있는 집 할아버지라 그런가 봐요. 진경이한테도 물어보니까 자기한테는 너무 잘해주신 나름 좋은 할아버지였대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본색이 있는데 남아사상의 끝판왕이래요. 완전. 아들들한테는요. 넉넉하게 용돈을 줘요. 부잣집이니까. 남자들은 돈에 쪼들며 살면 안 된다. 작아지는 거 아니라고. 기피하고 살아야 돼. 기운을 주는 반면 둘째 따님분한테는 여자들은 돈 많으면 생각이 많아지는 청년된대요. 자고로 여자는 없이 살아서 귀한 것을 깨닫는 법을 알아야 된대요.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진짜 그러고 달고 하신대요. 동네에서나 사회적으로는 좋은 분인데 유독 딸한테는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학을 갈 때도 첫째 아들은 돈을 처발라서 공부를 시켰고 둘째 딸은 독학으로 공부를 엄청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봐라. 조금 위기를 주면 여자들은 독해지면 더 공부 잘해지잖아. 내 말 맞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 막내한테는 공부가 길이 아니면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뜨라고 그렇게 투자를 해주셨대요. 기타적인 많은 지원을. 성인이 될 때 그렇게 편애를 또 하셨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인지 집을 나오셨대요. 여성분이. 일찍이 나와서 여성분은 일을 하다 보면 일찍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외로우신 분들은.
아들들은 이후에 무한한 지원에 탄탄대로의 길을 걸으며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기적으로 산 아들들이 커서는 효도라는 걸 과연 알까요? 그런 거 잘 모를 거예요, 분명. 그 할아버지가 허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대요. 아들들은 치료를 잘 받으면서 잘 나을 거라면서 대면대면 병문안을 오는 반면 몇십 년 만에 만난 딸이 아버지를 봐서 그런가 나름 눈물을 흘렸대요. 네. 자기 결혼식에도 안 온 그 아버지를 보고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울었다는 거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또 효녀라고 병수발을 또 들었대요. 2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딸만 효를 하는데도 그 할아버지는 재산을 사전 증여할 때 딸은 쏙 빼고 아들 두루에게만 증여를 했대요. 증여를 안 해준 이유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병수발을 드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병수발 드는 거 아니겠나? 이웃한 좀 나눠받으려고 너 일부러 온 거지. 이러면서 2년간 병이 다 나아가니까 꼽을 그렇게 또 쳤대요. 그 말에 따님도 너무 화가 나서 병실을 박차고 나갔대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어느 한날 전화가 와서는 아들들이 아버지 시골에 정원 딸린 집 마련해 드릴 테니까 현재 광주 살고 있는 집이랑 건물도 자기들 주라고 했대요. 그 말에 할아버지도 약간은 좀 충격을 받으셨는지 딸한테 전화를 해서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대요. 딸한테 그간에 있었던 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따님께서도 또 천사죠. 남편이 뇌졸중 투병증이 있었대요. 병원비가 간절했는데 마침 아버님이 전화 오시니까 딸로서 아버님께 부탁을 처음으로 했대요. 태어나서. 아버지 저 한 번만 도와주시라고. 한 번만 아버지 역할을 저한테 해달라고. 동생들한테 오빠한테 해준 게 10분의 1만 해달라고. 저 어릴 때 오빠랑 동생 엄마 없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제가 엄마 역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제가 살림하지 않았냐. 우리 남편하고 애들 위해서 한 번만 우리 남편 수술비 병원비 좀 대달라고. 이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 너 하는 거 봐서 이런 말을 또 하셨대요. 그렇게 병원비를 위해서 따님께서 할아버지 케어하고 남편 간호를 하는 와중에도 먹고는 또 살아야 되니까 일까지 나가야 하고 그렇게 심신이 지쳐가고 몸도 망가질 때 남편은 결국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병원비 대조당한 큰일 날 뻔했다. 어차피 죽을 거면 수술비 아낀 거라고. 그 말에 또 따님은 충격이 받으셨고 아버지 더 이상 보지 말자고 내가 미련했다고. 이 말을 하니까 할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역시 딸들은 대가라는 걸 바란다니까 꼴 보기 싫다고. 이미 모든 전 재산 아들 둘한테 남은 것도 다 줬다. 나는 이제 이 집하고 연금밖에 없다. 딸한테 또 간만 봤다는 거예요. 와. 그런 악질 부모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딸하고는 이제 완전히 연락이 끊겼대요. 네, 어느 날 당뇨에 합병증까지 생기면서 다리 하나가 할아버지가 절름발이가 됐대요. 그때 이제 이 마을에서 계속 눌러서 계속 쭉 살고 계신 건데 산이가 왔을 때 따님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가족분들이 딸을 급하게 수소문했는데 이미 6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 세상에 없대요, 딸이. 그런데도 이 할아버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 딸이 죽어서도 아비한테 저주 붙고 있네. 용한 무당들 찾아가서 딸이 내 다리 붙어 있다는데 진짜냐고 묻는데 무당이 그런 것 같다고. 비방을 했는지 뭘 했는지 지금은 또 멀쩡히 마을에서 잘 지낸대요. 진경이 말에 의하면. 이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이걸 제가 산이한테 그대로 전달을 했거든요. 네. 자식이 부모를 원망을 해서 원혼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있긴 있었구나. 사람이 무서운 거지 진정 귀신이 무서운 거 아니라고. 와, 그 와중에 원한 입은 딸을 떼내려는 부모가 이게 정상인지. 야,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세상을 돌아봐야 될 시기이고 나이이다. 이 말을 끝으로 한여름밤의 해남 저수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야, 진짜. 네, 좀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났죠. 뭐 아코님 이야기에서 화난 게 뭐 한두 번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가져오는 게 다 이 모양이라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진짜 사람 같지도 않은 부모들이 있구나, 이렇게. 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전에 사람들 많을 때 제가 푸니까 와이프들은 다 울더라고요. 네, 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니, 원래 대부분 요즘에는 사실상 네. 예전에는 몰랐어도 요즘에는 딸바보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의문이라니까요. 야, 진짜.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분들이 화도 나셨을 거고 무서워했던 그런 포인트들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해남 저수지 이야기가 끝이 난 거네요. 그죠? 네, 네. 이거는 끝도 없어요. 여전히 진경이라는 친구가 돌자가 만나면 제가 물어보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롱디가 힘들죠. 그죠? 아유, 힘들죠. 네. 아, 이걸 빼먹었네요. 오, 이걸 말씀하세요. 이제 어떻게 할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아, 소장님. 야. 예, 소장님이 똘비한테 예. 예, 사실 모든 걸 다 풀더라고요. 이 얘기를. 아. 자신도 벌 받는 것 같아서. 예, 예. 예, 그래서 할아버지의 디테일한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런 거 찝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게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당신들이 이 얘기를 아는 것이냐. 그렇죠. 예, 아무튼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코님이 이렇게 찝어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찝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알게 되셨구나를 또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아코님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로 현실 공포의 황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큰일입니다. 네, 또 사람을 아, 다시는 못 믿게 만들어버릴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또 네.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 준비하시고, 많은 분들, 주변 사람들, 또 경멸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도 조심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네 꼬마님 바로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8, 9년 정도 된 이야기고요. 예. 똘비라고 제가 좀 이름을 지칭을 할게요. 그 당시에 이제 3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뭐 친한 완전 뭐 이런 막역한 관계가 아닌데 그냥 이야기하기 편하게 똘비가, 똘비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똘비가 이제 그 당시에 30대 후반의 나이였고, 똘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무역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수출은 안 했고 수입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는데, 예. 대학교를 마치고 뭐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야, 여기 한번 직원 채용해 본다니까 가보자 해서 우연찮게 발을 들였던 게 무역회사였어요. 20대 막 졸업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더래요, 그쪽 일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2번을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2번에 이제 이직을 하니까 급여도 많이 올랐고 직급도 올랐고 또 본인도 한 업계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로 세상에 돈 벌어먹을 곳은 많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냥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10년이 좀 넘게 그렇게 쭉 한 우물만 파다 보니 예. 시야가 넓어지다 못해 아쉬움이 남기 시작을 하더래요. 야, 이쪽 분야는 이거는 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네. 와, 나는 정보가 있는데, 네. 나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인프라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아이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회사에다가 사표를 던져버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고 어머니한테 돈 좀 받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차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정확한 아이템이 뭔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서 어떠한 2차 가공 없이 그대로 원자재를 유통하는 일이었대요.
가운데서 마진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쪽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루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똘비는 이쪽에 대한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의 인프라를 일단은 100%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업체를 만든 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10년 넘게 무역업을 해오면서 알게 된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에 깔려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2달에 걸쳐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면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뭐 좋은 정보, 그 다음에 뭐 조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일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본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좀 마음이 잘 맞던 지인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예. 처음에는 둘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막 쳤대요. 살아보려고. 처음에 사업자를 내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초도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나름 준비를 좀 많이 했고 꼼꼼하게 검수해야 될 것들을 검수해야 돼가지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10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들어왔고 성공적으로 유통까지 하는데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진이 떨어질 거고 이 마진으로 본인이 뭐 빚도 좀 상환을 하고 새로 발주를 넣고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돌면 돌수록 본인은 점점 돈이 쌓여 나가고 이렇게 본인이 이쪽 일을 한 지 3년 정도가 흘렀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쯤입니다. 네. 그때가. 똘비는 제법 직원이 많지는 않았대요. 직원은 5명 정도밖에 없었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가공을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은 5명 정도 있었는데 돈을 상당히 괜찮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라는 이 판매처가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조금 특정 목적을 가진 회사들한테 판매를 하면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폐쇄적인 그 공간 안에서 몇몇 업체가 누가 더 많이 먹나 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판이었대요. 그쪽이. 거기서 똘비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단가를 조금 낮게 잡았고 마진율을 적게 잡았고 두 번째로 품질 좋은 물건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업적인 어떠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10분 발휘를 해가지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돌이켜보니 야 진짜로 3년간 너무 우리가 앞만 보면서 달려왔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회의 시간에 싹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업체를 더 막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 지금부터 내실을 좀 다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실을 다지려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유지를 잘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수익을 늘리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먼저 포워딩이라고 하죠.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배가 떠서 한국으로 그 운송을 하는 포워딩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쪽은 이미 줄일 대로 우리가 줄인 상태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이르게 된 목적지는 어디냐? 원자재 값을 결국 줄이는 것밖에 없었대요. 환율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원자재비를 줄여야 되는데 원자재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면 품질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이 짱구를 굴려보는데도 지금 상황에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딱히 떠오르지는 않더랍니다. 그렇게 고민을 꽤나 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업체로부터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고 하니까는 대부분의 이메일은 영어였대요. 그런데 처음 보는 그 이메일 하나가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클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모 국가 거기에서 온 이메일인데 미스터 똘비 안녕하냐? 나 제임스 소개로 너한테 지금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 제임스? 우와, 왜 이렇게 말이 나왔냐? 제임스가 누구냐면 지금 많이 거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그 국가 내에서도 마당발들이 있습니다. 이쪽 본인이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이 마당발 이름이 제임스였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유지를 했고 이 사람이 여러 공장들 소개해주고 단가도 싸게 품질 좋은 걸 받을 수 있게 정말 많이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만큼 커미션도 많이 나갔고 제임스 소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이메일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제임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뭐 땡땡 물품을 수입을 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계속 커져 나간다고 하는데 아주 축하한다. 굉장히 축하한다. 그런데 우리도 그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단가를 네가 얼마에 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제시하는 단가는 뭐 예를 들어서 0.8달러다 킬로그램당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놨더래요. 그 메일을 딱 보는데 오호라 이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물품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1달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얘는 0.8달러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줬더래요, 메일에. 그 사진들을 쭉 보는데 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물건들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했대요. 네가 보내준 메일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물건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 한 가지만 체크를 하자. 예. 무역에선 그게 또 중요하대요. 이게 니네가 생산자가 어디까지 물건을 이송을 해줄 것인지 책임을 질 것인지, 동남아에 있는 배에 실으는 것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까지 넘어오는 거를 지네가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니까 예. 우리는 보통 FOB라고 뭐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너는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면서 나온 가격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본인이 똑같이 거래하고 있던 그 방식의 가격이더래요. 뭐야, 거래를 똑같이 하는데 20% 정도 금액이 저렴하다.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물건이 너무 좋아. 이거는 무조건 샘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너 그러면 나한테 샘플 보내줘라.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니네가 인보이스 주면은 뭐 포워딩 업체 뭐 섭외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오케이, 알았다,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가 이제 실무진에서 조금 오가고 한 보름이 좀 넘었을 때 네. 직원이 드디어 찾아서 왔더래요. 그거를 야야 보자 하고 막 뜯어서 봤답니다. 봤는데 야,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거래하던 거랑 퀄리티가 거의 동급 아니면 조금은 더 좋은 정도의 수준이더래요. 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제임스한테 고맙다고 바로 연락을 했대요. 야, 제임스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임스가 그래요. 뭐 아무튼 뭐가 됐든 뭐 축하합니다. 아무튼 뭐 한번 들어오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조만간 한번 들어가야겠다. 가면은 우리 같이 뭐 술이라도 한잔 먹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다시 동남아에 있는 그 이메일 준 업체하고 연락을 했대요. 이때는 카톡으로 대화를 했대요. 그쪽에서 카톡을 쓰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많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론은 하나였답니다. 이게 뭐 무역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실물을, 그러니까는 공장을 내 눈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동남아는 특히나 좀 눈으로 분명하게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심지어 그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우리 직원이 보고 있을 때만 생산하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물품들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실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직원 눈보다 내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직원한테 얘기를 했죠. 저기 동남아로 가는 비행기 하나 예약 좀 해보라고. 가격이 좀 저렴한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직원이 검색을 하더니 다음 주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비행기가 한 대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카톡을 했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고자 한다. 너 시간 되냐? 그러니까 환영한다. 그 비행기 정해지면은 비행기 편명하고 그것만 좀 보내줘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티켓팅하고 비행기 편명 보내주고 도착 시간 보내주고 올 스탠바이를 끝내고 넘어간 거예요. 동남아로. 혼자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자기 말고 5명밖에 없는데 줄줄이 데리고 가면 그게 다 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그랬듯이 혼자 딱 들어가가지고 공항 앞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더래요. 우리 스케치북 같은 거에다가 뭐 미스터 똘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여성분이 나와 계셨대요. 반팔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치마 되게 단정하게 정장 스타일로 이렇게 딱 입으신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현지인이셨대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내가 똘비 컴퍼니의 똘비다 그랬더니 오신 거 너무 환영한다. 같이 이동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기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그 여성분하고 둘이서 시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죠. 번화가 쪽으로 쭉 공항에서 나갔대요.
나가니까 커피숍에 차가 세워지고 커피숍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남성 두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이 두 명도 옷이 되게 깔끔하게 입고 딱 봐도 우리는 비즈니스 하러 온 사람이야 이게 얼굴에 써있더래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했대요. 니네가 말한 그 물건들 관심 있고 우리가 수입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실사를 해야 되기에 오늘 바로 일정을 좀 잡자. 니네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좋다고 오늘 바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다 해뒀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했대요. 내가 뭐 한 달에 몇 톤 이상은 무조건 내가 니네 물건이 괜찮으면 쓸 것 같고 여기서 단가를 조금 더 깎잔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1시간 넘게 서로 진행이 되고 이제 가려고 어느 정도 자리가 끝나가는데 전화가 이렇게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봤더니 김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다른 업체. 그래가지고 예 김 사장님 저 지금 외국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 사장님이 아이고 그러셔. 잠깐만 그럼 짧게 좀 통화합세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김 사장님이 저기 딴 게 아니고 요즘 뭐 많이 힘들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 사는 거 다 힘들죠. 고뇌의 연속이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좀 급하게 조금 회전을 해야 되겠기에 나 5개만 좀 잠깐만 좀 융통 좀 합세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5개면 뭐 5천만 원이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만 한 보름 정도만 잠깐 융통 좀 하게 똘 사장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여기 전화 오신 이 대표님하고 상호간에 조금 상부상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똘비 입장에서 5천만 원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근래 들어서 최근 이제 발주도 하나 큼지막한 게 는 게 있고 회사라는 게 그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이거를 이제 빼기가 조금 글더래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내가 봤을 때 물건이 괜찮다고 하면은 얘네들한테 에스코로라도 뭔가 걸어준 거를 조금 보여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상황이 사장님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데 한번 전화해보셔요. 이번은 내가 좀 힘드네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거기 사장님이 그래? 아니야 출장 나갔는데 미안해 하고 이제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사장님도 요즘 뭐 일이 좀 잘 안 되시나? 여기 사장님 뭐 일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하는데 한 10분도 안 지났을 때 전화가 또 한 통 오더래요. 봤더니 이번에는 누구였냐? 처음에 본인이 사업체를 내고 지인을 한 명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 지인을 지금 상무이사 자리를 주고 앉혀놨었는데 상무이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무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저 형님 글더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니까는 형님 저 딴 게 아니고 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저 한 2-3일 정도 조금 회사를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전화를 좀 드렸어요. 문자보다는 글더래요. 그런데 이제 똘비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싶더래요. 왜 그랬냐면은 본인은 지금 출장을 왔죠. 그리고 직원들 이 쌍무 빼고 4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4명은 각자 일이 있어서 내보냈고 쌍무가 전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동남아에서 계약성사죠. 한국에서 이건 무조건 서포트를 지금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놈이 갑자기 그런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야 쌍무야 너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 잊었냐? 너 무슨 일인데? 뭐 부모님이 아프신다던가 가족이 아프고 그런 일이면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 무슨 일인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쌍무가 그런 건 아니고 좀 개인적인 일입니다. 조금 죄송해요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안 돼. 나 한국 갈 때까지는 네가 사무실 거기서 오야지로 앉아 있어야지. 안 돼. 너 어디 갈러? 뻔히 안 오면 왜 그래?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형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나 진짜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라니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부모님 아프고 네 가족 아픈 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러니까는 좀 섭섭하네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뭐 일진이 왜 이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전화하던 거 다 끊고 자 이동하십시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쪽 사람들이 오케이 가자고. 그래서 다시 차를 탔대요. 공장이라는 곳들이 도심에 있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차에 앉아가지고 좀 쉬었대요. 가만히 쉬는데 도시를 벗어나서 조금 나가니까 뭐 동남아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로 완전 깡촌이 펼쳐져요.
완전 깡총바닥을 한참 이렇게 쭉 가더래요. 야, 이제는 뭐 민가도 안 보이고 사람 색도 안 보이더래요. 야, 공장이 그래요. 맞아. 외진데 있긴 한데 여기는 진짜 더 외진데 있나 보네. 내가 보던 거하고 또 다를 정도로 오지로 가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갔대요. 예. 그렇게 2시간쯤 딱 달리니까 조금 공장에 듬성듬성 있는 곳들이 보이더랍니다. 아, 여기는 공장들이 좀 모여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자연스럽게 어느 한 공장으로 차가 쓱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구나 하고 내렸답니다. 내려가지고 한번 생산시설이랑 한번 다 보자 얘기를 하니까는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이제 공장으로 들어갔답니다. 이게 공장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 공장들은 진짜로 으리으리하게 크잖아요. 그런 건 아니답니다. 그쪽 나라에 있는 공장들은 우리가 흔히 공단에 가면 뭐 땡땡 정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공장동 큼지막하게 하나 있고 이런 정도 규모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그거보다도 조금 작은 사이즈의 공장들이 엄청 많대요. 여기도 딱 그렇게 생긴 공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전형적으로 생겼구나.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끄러운 기계음에 뿌옇게 날리고 있는 먼지. 여기는 애초에 그 인권 이런 게 조금 없대요. 먼지가 막 날리든가 말든가 마스크 뭐 안 끼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대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다가 야, 여긴 먼지가 날려도 너무 날리네 하면서 보는데 같이 들어간 직원들이 뭐라고 막 크게 외치더래요. 그러니까는 저 멀리서 직원 한 명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랍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지네 나라 말로 뭐라뭐라 얘기를 나누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왔던 사람이 알겠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돌아서 가더니 한 1, 2분 정도 있으니까 공장이 조용해지더래요. 기계를 끄더래요. 슈앙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싹 자리를 피하더래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나 공장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먼지가 너무 날려서 일단 껐다.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본인도 안목이 있으니까 잠깐만 이 시설 설비는 그걸 만드는 설비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고 저기를 저렇게 보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요 설비들이 우리가 거래하는 그 물품을 만드는 설비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맞다고. 천천히 보라고 천천히 더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더래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그럼 제품 생산한 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는 참 그거 더럽게 못 믿는다는 표정으로 일로 와보라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한쪽에 큰 기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펠렛이라고 있습니다. 펠렛. 나무 같은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뭉친 거. 그 다음에 톱밥 같은 거. 이게 약간 작게 산이 하나 쌓여있고 그 옆에 또 뭔 기계 같은 거 큰 게 하나가 이렇게 쇠 뭉태기 같은 게 하나 있고. 근데 내가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제품이냐? 그랬더니 제품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냐? 니네가 우리한테 보내준 샘플이 있는데 아예 다른 품목이지 않냐, 이게. 막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calm down 하더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공장을 잘못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흥분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쪽 가서 이제 통화를 하더래요. 지네 말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언성이 올라가더래요. 뭐라고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더래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신나서 전화를 하는 건지 화가 나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건지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서 통화를 하더래요. 막 뭐라고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탁 끊더래요. 그러더니 저 미안한데 잠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더우면은 차에 가서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조금 먼지도 많고 덥고 그래서 그리고 본인 때문에 지금 공장이 셧다운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나 그럼 차에 가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차에 가서 에어컨 틀어져 있는 상태로 이러고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챙겨온 서류 몇 가지 정도 더 확인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너 일로 다시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공장이 아닌데 빨리 타라고 똘비가 손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성격이 좀 있어요. 성격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본인이 갑의 입장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본인도 좀 예의를 많이 내려놓고 얼굴에 짜증을 가득 묻힌 상태에서 타라고 일로 오라고 손으로 까딱까딱까딱 불렀대요. 그러니까 오더래요. 오더니 차 문을 열고 그 똘비 본인을
그냥 한 명은 이렇게 손이 그러니까 한 4개가 쑥 들어온 거예요. 2명이서. 네. 한 명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한 명은 목 카라 뒤를 잡고 그냥 바깥으로 끄집어 내버리더래요. 본인을.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바깥으로 끄집어 딱 나오니까 너무 어안이 벙벙하더래요.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나 꿈꾸고 있냐? 막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걔네가 따라오라고. 일로 오라고. 그런데 똘비가 그냥 싫은 거예요. 나 안 간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공장 저기 나가는 입구 쪽 그쪽에서 직원 몇 명이 진짜로 이렇게 칼 같은 거 그런 거 바닥에 질질 끄시면서 거기서 땅바닥에다 뭐 그림 그리고 놀고 있더래요. 아 이거 뭔가 잘못 걸렸다 싶더래요. 얘네가 나한테 왜 그러지? 일단은 그래서 따라 들어갔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본인을 다시 데리고 들어간 곳은 아까 전에 펠렛과 톱밥이 쌓여져 있는 그 옆으로 본인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예. 옆에 이렇게 네모난 콘크리트 같은 거 아, 벽돌 같은 거요? 예, 조금 네. 성인 무릎보다 조금 높은 거기 네. 위에 좀 앉아있으라고 시키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아있었대요. 시킨 대로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통화를 여기저기 계속 하더래요. 계속 하고 옆에 한 2-3명이 더 있었는데 얘네들은 표정이 좀 초조해 보였고 막 그렇게 한참 있다가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통화를 하면서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핸드폰을 그냥 딱 주머니에 넣더래요. 끝났다는 듯이 주머니에 딱 넣더니 저 기계 켜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계를 키니까는 우엉 하면서 옆에 기계가 돌더랍니다. 이 기계가 이제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대요. 그 옆에 이제 쌓여져 있는 통나무들을 손짓을 하니까 몇 명이 넣고 하니까는 나무가 이제 갈려서 톱밥식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더래요. 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이렇게 타고 막 나오더래요. 똘비가 그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목으로 까딱까딱 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영화 같았대요. 본인을 이렇게 잡고 그 나무를 넣는 곳으로 본인을 끌고 가더래요. 그 나무가 들어가는 그 시커먼 네모난 그 앞에까지 왔는데 진짜로 사람이 본인은 그랬대요. 이게 긴장이 너무 돼서 뭐 진짜로 요도에 힘이 풀려가지고 쉬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센 힘을 다 썼대요. 거기 안 들어가려고 온 센 힘을 다 쓰다 보니까는 앞뒤로 뿜어져 나오더래요. 예. 진짜 그래서 나왔대요. 본인은 진짜 안 죽으려고 손톱이 다 뒤집어 까졌대요. 거기서 막 그렇게 쌩 힘을 주고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기계를 끄더랍니다. 웅 하고 꺼졌대요. 그리고 다시 그 콘크리트 앉는 대로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다시 거기 앉았답니다. 그냥 바지가 이제 따뜻해요. 지금 앞뒤로 뿜어가지고 냄새도 풀풀 나고 막 손톱은 까져갖고 죽겠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너 1억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1억 주면 나 살려줄 거냐고. 원래 참 자기들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들도 억울하다. 무슨 말인가 했대요. 니네가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는데 1억을 주면은 나 살아서 갈 수 있는 거냐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었던 핸드폰을 빼가지고 똘비한테 보여주더래요. 그 핸드폰에는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쭉 나와 있더랍니다. 예. 봤더니 아까 전에 본인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던 김 사장님이더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그 상황에서 이 문자를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볼 정신은 없었대요. 그냥 이렇게 막 본인도 대충대충 보면서 이렇게 딱 느껴진 사이즈가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청부예요. 청부. 그런데 돈을 주는 쪽에서도 얘네가 뭐 누군 줄 알고 돈을 한 번에 줍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약속했던 돈의 50%를 주겠다. 니네가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잔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본인이 이렇게 봤대요. 근데 진짜로 내가 여기 오니까 잔금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돈 없다. 그럴 줄 몰랐고 나 지금 돈 없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저질러 놓고 진짜로 이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 그때 가서야. 딱 그런 느낌이었대요. 김 사장이 왜? 이 생각이 들더래요. 순간 이제 머리가 뻥한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란 게 웃기대요. 이 순간 분노가 일고 막 궁금증이 일고 그게 아니었답니다. 나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 희망. 1억 그까짓 거 못 줘? 1억 사람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나 1억 주겠다고 송금해주겠다. 어디로 송금하면 되겠냐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걔네가 뭐라고 하면서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한 4시간 넘게 기다렸대요. 본인이. 물론 본인 그 핸드폰은 걔네들이 가져간 상태였고 그렇게 한참 이제 기다리니까 와가지고 너 지금 이체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쌍무 회사에는 쌍무 있잖아요.
상무한테 얘기해서 이체하면 된다. 회사 돈. 어디로 이체할까? 어디 은행이냐? 국제은행 어디냐?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정말 특이했던 거는 한국 계좌를 알려주더래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신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협. 이쪽 계좌를 알려주더랍니다. 종이에 그것도 그 영어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면 국민뱅크 해가지고 계좌번호, 예금주도 영어로는 써있는데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 여기로 돈 입금하라고. 일단 알았다고. 내 거 핸드폰 주라고. 핸드폰을 주더래요. 그리고 상무한테 전화를 했대요. 받더랍니다. 야 상무야, 너 지금 회사로 좀 놀러 가라. 그러니까 상무가 형님 왜요? 왜? 형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카톡 넣어놓으려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모범 택시를 타건 아니면은 너 뭐 놀러 가든 상관없어. 사무실로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여기 계좌에다 1억 넣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리고 전화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똘비가 잠깐 생각을 했대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아니 이 자식들이 1억만 받고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예?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기 내가 여기서 니들한테 돈을 한 번에 주면은 니네가 나를 안 죽인다는 보장이 어딨냐. 내가 지금 여기서 50% 주고 여기서 내가 나가는 대로 50%를 더 주겠다. 나 그냥 저기 시티까지만 내보내줘라. 도시까지만. 그러면은 그 시티에서 니들이 내 옆에 있어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나머지 잔금을 내가 니들한테 쏴주고 나는 그 도시에서 내 갈 길 가겠다. 근데 여기선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씩 웃더래요. 야, 저거 다시 키라고. 다시 기계가 왕 돌아가더래요. 기계 소리만 듣는데도 막 온몸에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아니다고 막 손짓을 하게 된대요. 사람이 다시. 지금 늘어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그 자리에서 뭘 보여줬냐면은 여기가 시골이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이제 가축들도 많이 키우고 한대요. 어디선가 갖고 와고 거기에 넣더래요. 넣으니까는 이게 촉촉한 붉은 톱밥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간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워낙 많은 양에 비벼져서 나오니까 약간 붉은빛을 좀 띠는 촉촉한 톱밥이 떨어지더랍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옆에 있던 네모가 뭔가 했더니 소각로였대요. 소각로. 우리가 펠렛이나 이런 것들 보일러 떼는 데도 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서 넣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는 딱 그걸 보여주더래요. 너 여기서 이 세상 사람 아니게 만들어도 흔적도 안 남는다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냥 어차피 시간도 남고. 와, 그걸 보는데 진짜 얘네 장난 없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라고 다시 쌍무한테 전화를 했대요. 너 어디냐고. 너 어디 할말 좀 빨리 입금하라고 빨리. 그러니까 쌍무가 지금 가고 있다고 막. 그런데 똘비가 알거든요. 쌍무 집이 어딘지. 이 자식이 지금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이체를 해도 100번은 이체했을 시간인데 이 자식이 계속 늦어요. 그리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업체에서는 미리 1억, 2억 어딘가에 송금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은행적인 세팅이 돼 있습니다만 개인이 평상시에 1억을 한 번에 쏠 만한 세팅이 되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예. 물론 돌비님 정도 되면 조 단위의 돈을 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안 그런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 안 받으셨대요. 그때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하다가 그래 엄마한테는 내가 지금 뭐 이것저것 해서 넣으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쌍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너 넣었어? 야, 이 새끼 이렇게 늦어? 막 얘기를 하니까는 저 뭐 조금 일이 있었고 지금 뭐 입금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고생했고 가서 얘기하자고 끊었대요. 그리고 확인해보라고. 돈 들어갔다고 확인해보라고. 그러니까 걔네가 한참 확인을 하더랍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완전 그 여기저기 해진 작업복 바지 하나를 가져와서 던져주더래요. 들어오니까 물로 좀 헹구고 이걸로 갈아입으라고. 그때서야 갈아입었대요. 좀 물로 헹구고. 그러면서 느꼈대요. 아이고, 내가 죽을 팔자는 아니구나. 살려주는구나.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다시 어디론가 이제 또 출발을 했대요. 예. 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내가 왔던 방향인 것 같은데 여기가 막 가로등도 없고 이제 좀 그런 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고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있는데 걔네가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남은 잔금을 그것도 2배 이상의 돈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너도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얘기를 하더래요. 모든 상황은 우리가 만든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해라. 너무 겁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네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그냥 얘네한테는 하나도 신경거리가 안 돼요. 그냥 비즈니스인 거예요. 비즈니스 얘네들한테는. 엄청 쫄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런데 그 김 사장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걔네가 나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돈을 받고 움직이면 끝인데 김 사장이 약속을 어겼다. 근데 네가 그 이상의 것을 우리한테 선뜻 내줬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널 살려주는 거다. 되게 간단했대요. 논리 자체가. 그리고 본인을 딱 그 도시 들어가가지고 한쪽에다 그냥 내려줘 버리더래요. 잘 가라고. 완전 깔끔하게. 거기서 이제 본인 거 캐리어 부둥켜 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한참 울고 숙소 향해가지고 거기다 짐 좀 풀고 쌍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제일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빨리 예약하라고. 지금 너 거기 너 퇴근이고 지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빨리 예약하라고. 새벽 4시에 뜨는 거였으면 내가 탄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곧바로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예약을 잡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답니다. 한국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뭐부터 했겠습니까? 김 사장.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김 사장한테 바로 전화를 넣었죠. 그때 김 사장 전화기가 꺼져 있더랍니다. 뭐야? 김 사장네 회사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하는 말이 김 사장님 출장 가셨다고. 어디로? 해외로 출장 가셨다고. 김 사장님 마지막으로 출근한 게 언제야? 그쪽에다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그쪽 사무실에서 김 사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신 게 그저께인가? 그러세요. 뭐 얘기를 하더래요.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왜 그러냐면 그쪽도 대표가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이었으니까 일단 알았다고. 대표님 뭐 조금 이상하고 그런 거 없었냐? 회사 안 어렵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뭐 대표님하고 뭐 말씀 나눠보세요 하고 그쪽 여직원은 그냥 그렇게 끊더래요. 알았다고 하고 온갖 궁금증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걔네가 본인을 도심에다 던져주기 직전에 본인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려주기 전에. 네가 여기에 와서 죽을 뻔한 거는 우리도 알고 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 우리는 우리 일을 했을 뿐이고 너도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우리하고 또 일을 했기 때문에 넌 살아난 것이고 서로 기브앤테이크 정확하게 끝냈다 지금. 이 이상 혹시라도 군소리가 나오면 뒷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네가 약속을 어긴 거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더래요.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지. 비즈니스를 네가 일방적으로 앞으로 깨게 되면은 그때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걔네가. 그래가지고 섣불리 어디다가 도움 요청도 못하고 조금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본인 법인 계좌를 열었대요. 1억이란 돈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 계좌를 열어보고 이제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무는 이 법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스타팅 멤버고 모든 업무를 다 보고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출국을 하고 그 법인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은 대표한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것도 바꿔놨더래요. 그러니까 문자가 안 왔구나. 법인 계좌가 싹 한번 털려있다가 다시 채워놨더래요. 이거 쌍무 뭐가 있구나 싶더래요. 쌍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쌍무가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뭔가 이제 촉이 오니까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한참 생각을 좀 하다가 30년 넘게 무역을 조금 오래 좀 크게 하신 분이 있어요. 자수성가로.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대표님 제가 딴 게 아니고 사실은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일을 좀 제가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솔직히 너 같은 케이스는 나는 처음 본다. 그렇게까지 일을 겪은 사람은 처음 보는데 다만 내가 그쪽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30년 넘게 뭐 내가 지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은혜는 까먹어도 원수는 안 까먹는다. 어이구야, 예. 절대로 안 까먹는 애들이다. 너 돈 털린 거는 뭐 어쩔 수 없겠는데 니도 알지 않냐. 네가 여기서 뭐 걔네들을 잡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못 잡는 거 너도 알지 않냐. 그런데 네가 어차피 못 잡을 거 움직였다가 걔네가 너한테 보복하면 너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계속 그 나라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위험하다. 걔네가 한국하고도 이 커넥션이 다 닿아 있다.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데 어차피 그 돈은 못 받는다. 딱 잘라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나한테 오면은 내가 밥 한 끼는 사주겠다.
야, 진짜로.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제 김 사장이나 쌍무 얘기는 안 했었어요. 기다렸대요. 그래도 상무를 좀. 며칠간 이게 기다렸는데, 결국은 상무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더랍니다. 출근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똘비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 그러냐. 저쪽 동남아 애들은 동남아 애들이지만 쌍무는 한국 놈이고 내 지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뺐다가 다시 1억 빼고는 채워 넣었지만 배임, 횡령 이런 걸로라도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로라도 걸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대요. 엄청 하다가 가슴에 묻기로 한 거 그냥 묻기로 했대요. 쌍무가 그래도 1억 그 송금한 거 빼고는 전액 다시 계좌에다 넣어놨으니까 오케이 묻고 가자. 상무한테 내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는 것 같고 찾아볼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그리고 김 사장님은 못 돌아오셨죠.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됐답니다. 김 사장님이 출장 가고 거기서 못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게 있답니다. 당연히 한국에는 김 사장님 가족들이 있을 거고 가족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입국 관리 기록에 따르면 야, 이 사람이 안 들어왔구나. 그런데 이 사람 자금 사정도 확인을 한대요. 이 사람이 불법 체류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한대요. 근데 수사에 들어가면은 수사 중인 사건을 뉴스에 터뜨리기는 좀 힘들대요. 그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진짜로 일주일도 안 되게 수사한답시고 뉴스 같은 데 안 나오고 아무리 제보를 해도 일주일 정도만 흘러도 한 명이 없어진 게 큰 이슈는 아니랍니다.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터뜨릴 사안은 아닌 거예요. 이거 말고도 쓸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 거래요, 이게. 그리고 김 사장님은 당연히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본인이 무역 일을 하면서 김 사장님한테 솔직히 미안한 건 있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폐쇄된 이 바닥에서 서로 나눠먹기 싸움하는 그런 무역업이라고 했잖아요. 김 사장님 걸 많이 본인이 뺏어오긴 했었답니다. 많이 본인이 죽일 만큼 미웠을 거라고 생각도 한대요.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그쪽 바닥에 룰을 흐린 것도 인정한대요. 왜 그러냐면 발주처한테 물건을 이렇게 사주면은 리베이트를 좀 해줬대요. 근데 이게 서로 죽자는 싸움이잖아요, 이게. 내 물건을 네가 사줬어? 고마워. 그러면은 톤당 얼마씩 내가 더 따로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런 마음이 있을 거는 본인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본인 인생 모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 본인은. 원래는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평등한 거고 사람 간의 의리 다 필요 없고 돈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놈이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서로 지켜야 될 선이란 게 있는 거구나를 그때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스펙타클한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아니요.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든 저도 이야기였어가지고요. 그러네요. 두 손 공손히 받잡들어 돌비님께 올립나이다. 아니 규정님들이 시킨 건데요 뭐.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해외에서 누군가 없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실상 뭐 방송하는 사람이나 유명인이 그렇게 되면 바로 매스컴에 나와요. 나올만한 뉴스니까 방송사가 쓸만하니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명인들을 뭔가 건드리고 싶어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도 있는 건데.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바로 발생하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랬을 때 굳이 진짜 어떤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뉴스 기사와 이슈화가 된다든지 그럴 일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아마 통계를 봐도 나와 있을걸요? 맞죠. 실종되거나 없어진 사람 숫자가 많지만 그만큼 우리가 뉴스에서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것도 있어요.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 기준님들도 아실 거예요. 실종되는 그 문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동네 가면. 그럼요. 아시죠? 뭐 누군가가 실종되셨다, 뭐 찾는다. 이런 문자가 정말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오는데 사실상 그런 게 어디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언론이란 게 본인들도 이목을 충분히 끌 수 있어야 본인들도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 언론이다 보니까 거기에 얽히는 문제겠죠. 너무 섬뜩한 일이고요.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너무나 그냥 진짜로 이제는 동네꼬마님이 혹시 그쪽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야기를 그만큼 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저랑 공덕구관님께서 나눴던 대화들 여러분들도 아마 일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문자가 옵니다. 동네 구에서 누군가가 실종이 되었다 찾는다 이런 문자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거 일일이 전부 다 매스컴이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